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 각관 보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골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아직 용접 기술을 익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용접기 선택부터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용접 연습하는 거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용접에 필요한 공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용접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각관 조인트라고 있어요. 각관과 각관을 이어주는데 용접 안 하고 그냥 피스로 드르륵 박으면 되는 이 조인트가 있어요. 또 각도도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조인트를 이용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용접을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제가 선택을 한 방법은 용접이에요. 이 기술이 처음에 익히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익혀놓고 나니까 아주 그냥 여기저기 쓸 데가 많더라고요. 뭐든지 처음에 익힐 때 힘들죠. 네, 그렇듯이 익히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익혀놓으면 두고두고 써먹는 기술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용접 기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용접 도구, 필요한 도구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접에 필요한 공구를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용접을 하려면 첫 번째로 용접기가 있어야겠죠. 네, 용접기. 제가 이제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샀던 용접기예요. 이 용접기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와트로는 5.3 킬로와트, 암페어는 185 암페어인데 요즘에는 제품이 잘 나와요. 이게 옛날 거여가지고, 옛날 것도 아닌데 지금 써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이게 볼륨 형태인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에 디지털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전류값을. 저 같은 경우는 뭐 90에서 110 사이에 맞춰 놓고 하거든요. 이제 철판이 얇으면 한 90 정도로 가고, 이제 철판이 두꺼우면 한 110 정도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한 110에 맞춰 놓고 용접 속력으로 맞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술을 익히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니까 적당히. 근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전류값을 처음에 어떻게 놔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90에서 110이라고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자, 용접기 있으면 바로 홀더선, 그리고 자, 어스선. 이거 기본이죠. 이 전선 두께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전선 두께는 25SQ예요. 16SQ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못하면 그거는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타버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5SQ 이상을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20V에 꽂아서 쓸 수 있는 가정용이에요. 하지만 가정용이라고 우습게 볼 건 아니더라고요. 요걸로 큰 건물도 지었으니까요. 그쵸? 자, 홀더선은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에 꽂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하나 있죠? 요게 딱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생긴 그대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 돌려줘요. 살짝 아니, 흔들리지 않을 정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돌려줘요. 이게 작업하다 보면 전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빠질 수 있거든요. 꽉 조여주시면 돼요. 어스선, 어스선도 방법 동일합니다. 똑같이 생겼죠? 여기 이 있죠? 요 이 맞춰서 딱 넣고 돌려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간혹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얘를 쓰다가 얘를 돌렸는데 뭐 헛돌거나 여기서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에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요 부분 요거 딱 빼 가지고
여기 전선이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스 쪽도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이게 간혹 빠질 때 있거든요. 특히 여기 손잡이, 이 손잡이 부분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육각렌즈로 이게 잘 조여져 있지만 막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게 풀려가지고 여기가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빠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장비도 틀었고 어스도 연결했는데 용접이 안 된다, 그럼 첫 번째는 요 아크가 발생이 안 될 때는 전류값을 확인을 해 보시고, 전류값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전선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있을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 길이에요. 길이. 작업을 할 때 홀더 쪽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길이가 짧으면 짧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길면 작업하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긴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0m. 네. 그리고 어스선은 저는 5m인데 3m에서 5m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각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 전기가 통하니까, 예, 뭐 아무데나 물어줘도 되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물기만 하면, 전기만 통하면 아크가 발생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용접기, 홀더선, 어스선, 이게 기본 세트로 판매를 하죠.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용접면, 요거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받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거 선물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제 최초 용접면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세트로 팔았었거든요. 딱 보기에도 흔적이 좀 많죠. 보시면 원래 이 고무줄이 없었어요. 고무줄이 없었는데 이거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한 손은 매달리고 한 손 잡으면 어떤 손으로 용접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어요. 쓰려고 고무줄을 매단 겁니다. 간단하게 용접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얘로도 충분하지만, 이제 골조 같은 거, 뭐 어딘가 기대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막 이렇게 양손이 자유로워지려면 요거 저희 와이프가 고생하는 저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얘는 손이 자유로워져요. 보여드릴까요? 자, 딱 쓰고 뒤에 딱 조여주면 양손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야 안전하게 용접을 할 수가 있어요. 용접할 때 딱, 안 할 때 딱,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비싸요. 요거 싸요. 근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차광 센서가 들었어요. 이렇게 차광 센서. 이제 아크가 딱 발생하는 순간, 이제 빛이, 아크 그 용접 물 빨간 부분이 요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안 보여요. 딱 요 차광 센서를 통해서만 보여요. 얘도 있어요. 얘는 더 크죠. 비싸니까. 네. 와이프가 선물을 해주는데, 이게 기능이 용접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시나요? 여기 글자? 여기 보이시나요? 글자? 용접, 커팅, 그라인드, X모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차광도도 조절할 수 있고, 뭐 민감도도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뭐 제 거랑 똑같은 걸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검색을 해보시고 비교하신 다음에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용접면. 용접면은 진짜 돈을 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요것만도 팔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데 저 이거 한 3개 해 먹었어요. 자꾸 떨어뜨리더라고요. 머리에 딱 매달아 놓으면 절대 안 떨어뜨려요. 자, 중요한 용접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용접을 할 때 제가 지금 용접 망치 2개가 있죠. 이게 제 최초 용접 망치입니다. 요거는 저희 와이프 2번째 선물입니다. 자, 요거의 차이점 딱 보시면 두께의 차이가 있죠. 네, 얘가 중량으로도 더 무거워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개인적인 제 견해입니다. 뭐 이걸 쓰시는 분들 이게 편하다 싶으시면 이거겠지만, 개인적인 제 견해에서는 얄쌍하고 가벼운 게 타격하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필린 용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너 같은데 좁은 곳을 이렇게 두드릴 때는 이렇게 얇은 게 유리해요. 두꺼운 거는 잘 갈아서 쓰면 되죠. 예, 잘 갈아서 쓰면 되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용접 망치 이제 용접동 제거한 다음에, 자, 철솔로 싹싹싹싹싹 이제 긁어내야죠. 긁어내 보면 이제 똥이 꼈는지 용접이 꼼꼼하게 잘 됐는지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할 때 필수품 용접 장갑이죠. 막 이제 아크가 발생해 가지고 막 쇳물이 막 튀어요. 그때 이제 용접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여러 장 저는 주문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얘를 끼워보면 보조 장갑 하나 끼고 있죠. 네, 보조 장갑을 끼고 저는 용접 장갑을 껴요. 용접 장갑만 껴도 되는데 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잘 터져요. 예, 이게 잘 터지더라고요. 그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이 보조 장갑인 것 같아요. 자, 왼쪽만 껴볼게요. 이렇게 끼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주로 많이 터지는 게 엄지손가락 쪽하고 요 검지손가락, 요 2손가락, 그 다음엔 중지로 가겠죠. 여기가 주로 잘 터져요. 근데 얘가 비싸버리면 여러 개 살 수가 없겠죠. 뭐 터졌으면 잘 꼬매서 쓰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럴 여유까지는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장갑을 여러 개 사서 터지면 바깥 끼자.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한 20장 정도 한 박스로 샀거든요. 네, 그래서 용접 장갑하고 보조 장갑 꼭 착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용접을 할 때 용접봉 뭐 저는 CR13을 써요. 네, 용접봉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뭐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경험이 CR13밖에 없어서 CR13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R13은 두께가 뭐 몇 가지 나오겠죠.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CR13의 3.2파이짜리, 그리고 CR13의 2.6파이, 요렇게 해서 요 두께 차이입니다. 딱 보시면 두께 차이 있죠. 요 차이인데 저한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만약에 용접봉을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2.6파이를 선택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철판이 두께들이 4T 이하예요. 4T 이하에서는 2.6파이 하나면 뭐 좁은 곳부터 시작해서 넓은 곳까지 마음껏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5T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굵은 걸 써주는 게 용접이 더 용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2.6파이. 네, 이제 용접봉 설명도 끝났고 바로 옆에 있는 리드선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리드선 사용하는 기본 방법은 리드선은 무조건 전체를 다 풀고 쓴다. 이거 기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용접 같은 경우는 전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 여기서 바바박 합니다. 예, 어딘가 탔죠? 그럼 끝난 거예요. 네, 두께. 전선의 두께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캠핑용으로 쓰는 거는 2.5 SQ를 쓰죠. 근데 용접용으로 쓰기에는 4.0 SQ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2.5 SQ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되긴 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4.0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요것만 쓰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라인더도 꽂고 뭐도 꽂고 해가지고 쓰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기 위해선 4.0 SQ. 인터넷 검색어로는 리드선 4.0 SQ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저희 와이프 세 번째 선물. 이거 제가 작업할 때 많이 보셨죠? 자, 벨트. 요거 하나 딱 있으면 망치 넣고 솔 넣고 용접봉 딱 넣고 송곳 넣고 필요한 거 넣은 다음에 뭐 편하게 뭐 옆에다 차도 되고 뒤로 차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이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안전하고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용접봉 가지러 갔다가 망치 가지러 갔다가 뭐 솔 가지러 갔다가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구를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갖춰 놓으면 용접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공구를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의 좋은 꿀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짜잔, 자석입니다. 네오디움 자석. 이 자석이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저희가 처음에 용접을 할 때는 이런 각관에 이렇게 물려요. 어스선을 이렇게 물려서 쓰는데 계속 이제 연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릴 데가 없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물리는 게 마땅치 않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자석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어스선에다 하나 붙여놔요. 이게 어스 집게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요.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럼 과연 이것이 전기가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 아크가 발생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용접 테이블인 거 아시죠? 다 전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요거 안 풀고 하고 있다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항상 전선 다 풀로 놓고 하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통하죠? 요 자석 하나만 있으면 마땅히 물릴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문방구 가면 요 자석 팔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하거든요. 요런 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저처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 복장이 용접할 복장은 아니죠. 누가 이렇게 입고 용접을 하겠어요?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아크의 그 온도가 5000도에서 6000도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강한 빛이 발산이 되는데 그때 자외선이나 적외선도 같이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데 화상 입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절대 반팔 입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하다가 이거 다 벗겨진 적이 있어요. 용접복을 사서 입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
저같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의 방법입니다. 청바지, 지금 여기 청자켓이 없는데 청자켓 딱 입고, 그리고 안전화, 요거 세 가지는 그래도 좀 입고 갖추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보면 용접하다 보면 용접 막 불꽃이 튀죠. 그게 그냥 얇은 옷들은 그냥 뚫고 들어가요. 막 다 탑니다. 막 시꺼먼 점 같은 거 막 생겨요. 벌겋게. 얘도 뚫고 들어가요. 큰 거 하나 딱 떨어지면 그냥 녹아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은 갖추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구조, 공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설명 끝난 것 같고, 이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 제 건물을 지을 때는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관을 이렇게 베이스판이랑 같이 이렇게 용접을 해서 기둥들을 세웠어요. 예, 요 방식하고 이제 이번에는 저기를 하겠죠. 이제 기초석 위에다가 하겠죠. 보통 기초석에다가 하실 때는 끄트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용접을 해서 쓰거나, 이게 베이스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한쪽 부분만 상상을 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45도 컷을 이렇게 45도 컷을 해가지고 뭐 붙이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 이제 창고를 지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자, 어떻게 섞을 거냐면, 자, 베이스판, 그리고 이렇게 각관, 그리고 각관, 그리고 각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서리를 만들 생각이에요.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이걸 하기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아래 베이스판 없이 그냥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 용접, 가용접 하겠죠. 가용접하고 안쪽에도 위아래 이렇게 가용접 했죠. 그 얘가 무거워서 이 아래쪽을 떼우지를 못해요. 아래쪽을 못 떼워요. 위에 하고 옆에는 떼우는데 이 아래쪽을 떼우지를 못해요. 그 나중에 분명히 부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그때까지만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이스판에다가 이렇게 용접을 해 놓으면, 여기 이렇게 용접을 하겠죠. 이렇게 용접을 해 놓으면 아래쪽 구멍 뚫린 데가 없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용접을 해버리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습에 이 베이스판이 그거를 잘 보호를 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 베이스판 아래 여기도 용접은 안 되긴 하겠죠. 뭐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는데 그나마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완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네. 괜찮은 방법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제 방식이고, 자, 베이스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이스판으로 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요거 앙카 박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콘크리트 타설이 됐어요. 이게 콘크리트 타설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콘크리트 타설된 바닥인데, 자, 이쪽 끝에 있을 때는 각관을 요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중간이에요. 이제 중간에 있어요. 끝이 아니라 그때는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건물 중앙에 기둥을 세운다. 요렇게 해줍니다. 물론 요거 지금 대충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얘보다 더 꼼꼼히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대각선 선 쫙 긋고 여기서 선 쫙 긋고 그러면 요거 모서리 나오겠죠? X표 나왔으니까 그 X표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 X표 끝을 맞추면 됩니다. 중간 기둥 이렇게, 그리고 저쪽 끝 말고 이쪽이 끝이라고, 여기가 끝이라고 봐요. 여기가 끝이라고 봤을 때 용접을 요렇게 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요거 한 다음에 판넬 붙이잖아요. 판넬, 요 밖으로 외벽으로 판넬 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벽 쪽으로 가는 거고 중앙에 가는 거고 끝으로 가는 거고 다 모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판넬을 세울 때 우와, 이 베이스판 두께를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쪽으로 물 다 새요. 제가 판넬 다 붙여놓고도 물이 새가지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지붕만 가리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럼 비 안 맞을 줄 알았죠. 벽 타고서 막 물이 어마어마하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장한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온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집주면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 나 지으면 반드시 끝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실수를 하시지 마시라고, 저도 이제 이 실수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자, 어떻게 구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구조를 할지에 대해서 좀 감이 좀 오시죠? 네. 뭐 한 가지 빠뜨렸나? 요 두께 말씀 안 드렸어요. 두께. 베이스판 두께는 몇으로 해야 돼요? 사이즈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200 20cm죠? 여기 200 20cm죠? 그리고 이거 뭐야, 두께, 요거 두께 6T 짜리입니다. 예, 6T. 실질적으로 저는 저 옆에 거 지을 때 9T 짜리 썼어요. 9T 짜리. 두꺼우면 튼튼하고 좋죠. 예, 돈도 그만큼 듭니다. 뭐 과해서 나쁜 건 없긴 하지만 뭐 별 차이 없다면, 뭐 그냥 쓸만하다면 약간 과하게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사라질 때까지만 써도 충분히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용접
필요한 공구 이런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용접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아예 해야겠다. 네. 저희가 용접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요. 이제 용접하는 방법은 뭐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다? 되게 다양해요. 용어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희가 뭐 그거 다 공부할 거면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 정도 수준이고, 저처럼 이제 집을 짓는데 이 정도면 된다, 요 정도만 익혀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용접은 자, 요렇게 붙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용접하는 걸 맞대기 용접이라고 해요. 요렇게 요 부분을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세웠죠. 요렇게 세워서 이렇게 90도 나오는 거, 요렇게 90도 나와서 용접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필릿 용접이라고 해요. 끝났습니다. 설명. 맞대기 용접이랑 필릿 용접만 알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 또 이제 한번 나눠 볼게요. 제가 자, 맞대기 용접이 제가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래 보기. 오, 아래 보기 됐죠? 자, 얘를 이렇게 세웠어요. 요거 수직 보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 어떤 분께서 예전에 제가 두 가지 중 이제 용도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아래서부터 무조건 올려야 된다, 너무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붙이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용접하기를 저는 권해 드립니다. 네, 수직 보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평 보기. 세 번째 됐죠? 네 번째 이렇게 하면 위 보기. 제가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죠? 위 본다 그래서 위 보기. 쉽죠? 맞대기 용접을 굳이 4개로 나눠 봤습니다. 이번에는 필릿 용접. 필릿 용접은 이렇게 90도로 돼 있는 것들을 필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지금 보는 위치가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얘는 필릿에서는 수평 용접이라 그래요. 필릿 수평 용접.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필릿 수직 용접. 얘를 이렇게 하면 필릿 위 보기. 아래 보기는 뭐예요? 그죠? 아래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용접 봉이 이렇게 가면 아래 보기. 끝. 어렵지 않죠? 이 굳이 이름을 이제 많이들 나눠 놨더라고요. 그냥 용접 하나로 끝냈으면 참 편하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대기 앞에다가 맞대기 아래 보기, 맞대기 수직 보기, 맞대기 수평 보기, 맞대기 위 보기, 4가지. 앞에다가 필릿 붙이면, 이렇게 90도 붙으면 필릿 수평 보기, 필릿 수직 보기, 필릿 위 보기, 아까 마지막에 보였던 필릿 아래 보기. 간단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은 이제 용접 방법이 어떻게 불리는지, 어떤 식의 용접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본 용접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처음 이제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경험을 했지만 뭐가 내가 부족했나, 뭐가 나와 다른 것을 경험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부분의 차이도 좀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저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참고해 주시고 댓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